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붉은 기운만 토해내고 있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지 벌써 석 달 고부원의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흉측하게 갈라져 신음하고 있었다. 말라 비틀어진 논바닥에는 타들어간 벼이삭들이 고개를 숙인 채 죽음을 기다리고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조차 잎을 떨구며 말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굶주림으로 태텄고 들리는 것이라고는 기운 없이 우는 아이들의 보채는 소리와 마른 기침 소리뿐이었다. 이 지독한 가뭄은 단순히 물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심과 생명줄까지 서서히 옥죄어 오고 있었다. 여리는 갈라진 우물가에 앉아 바닥을 긁어보았지만 올라오는 것은 흙탕물 섞인 모래뿐이었다. 그녀의 손등은 거칠대로 거칠어졌고 여려서 꽃다운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더 타들어가게 하는 것은 당장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이 없다는 사실보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미의 힘겨운 숨소리였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미는 열병까지 얻어 며칠째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만 약 한 첩 지어올 돈이 없어 그저 찬물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는 것이 여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려왔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었지만 어딘가 표독스러워 보이는 중년의 여인이 부채를 흔들며 들어섰다. 마을에서 소문난 매파였다. 그녀는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여리에게 다가왔다. 씀매, 꽃 같은 처녀가 이런 곳에서 썩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으냐. 최참판댁에서 며느리감을 찾는데 내 사주가 그 집 아들과 딱 맞는다는구나. 매파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물건을 흥정하는 장사치와 다를 바 없었다. 여리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최참판댁은 고부원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 안주인인 최씨 부인의 성정이 불같이 사납고 혹독하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그곳으로 시집을 간다는 것은 지옥 불구덩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매파는 여리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제끼를 박았다. 네가 간다면 쌀 5가마니와 어미의 병을 고칠 귀한 약재를 보내주마. 이대로 어미를 굶겨 죽일 셈이냐. 그 말은 여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방 안에서 어미의 기침 소리가 다시금 터져 나왔다. 쿨럭거리는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더니 이내 가쁜 숨소리로 바뀌었다. 여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희생으로 어미를 살릴 수 있다면 그곳이 지옥이라 해도 가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매파에게 말했다. 가겠습니다. 다만 약재는 지금 당장 주십시오. 매파는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서 약봉지를 꺼내 던져주었고 여리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참았던 눈물을 삼켰다. 혼례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흉년에 쌀밥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여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동정이 서려 있었다. 여리는 어미에게 탕약을 다려 먹이며 차마 팔려간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그저 좋은 집안에 넉넉한 곳으로 시집가게 되었다고 가서 잘 살아서 어머니를 모셔가겠노라고 거짓말을 했다. 앞 못 보는 어미는 딸의 손을 더듬으며 거칠어진 손마디를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졌다. 우리 여리 고생만 하더니 복을 받는구나. 가서 밥 굶지 말고 시부모님 잘 모셔야 한다. 혼례 전날 밤 여리는 부엌에서 마지막 밥을 지었다. 쌀독을 탈탈 털어 지은 하얀 쌀밥 한 그릇을
어미의 상에 올렸다. 자신은 누룽지를 긁어 물에 말아 먹으면서도 어미가 맛있게 밥을 넘기는 모습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어미는 밥알 하나하나가 아까운 듯 꼭꼭 씹어 먹으며 딸이 지어준 마지막 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 했다. 촛불 아래 일렁이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고 밖에서는 밤새도록 마른 바람이 문풍지를 울렸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여리는 일어나 머리를 빗고 연지곤지를 찍었다. 붉은 화롯은 화려했으나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다. 가마꾼들이 당도하고 마당에는 쌀가마니가 쌓였다. 여리는 방 안에 앉아있는 어미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저 갑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딸의 이름을 불렀다. 여리야, 여리야, 조심히 가거라. 아프지 말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마에 오르는 여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마 문이 닫히고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은 창 틈으로 멀어지는 초가집이 보였다. 지팡이를 짚고 문 밖까지 나와 서 있는 어미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여리는 눈을 떼지 못했다. 붉은 흙먼지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고 그렇게 그녀는 정든 집과 사랑하는 어미를 뒤로 한 채 험난한 운명의 길로 들어섰다. 가마는 험준한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올라갔다. 고갯마루를 넘을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고 풍경은 삭막해졌다. 최참판댁이 있는 아랫마을은 기와집들이 즐비했지만 그 위험이 도리어 여리를 주눅들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가마 행렬을 구경하며 수군거렸다. 저 색시가 그 독한 최씨 부인의 며느리가 된다. 그들의 며느리가 된다. 며칠이나 버틸고 그들의 말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여리의 가슴에 박혔다. 대문 앞에 당도하자 육중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누구 하나 웃는 얼굴이 없었다. 정면의 대청마루에는 최씨 부인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매서운 눈으로 가마를 노려보고 있었다. 여리는 가마에서 내려 떨리는 다리로 마당에 섰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 최씨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구나. 들어오너라. 전날 밤 신방에 홀로 남겨진 여리는 화려한 비단 이불 위에 앉아 있었지만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신랑은 몸이 약해 일찌감치 잠이 들었고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여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다. 그녀는 품속에 감춰온 어미의 낡은 저고리 조각을 꺼내 쥐었다. 그것만이 낯선 지옥에서 그녀를 지탱해줄 유일한 부적이었다.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여리는 부엌으로 불려나갔다. 갓 시집온 새색시에게 내려진 첫 임무는 물을 길어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물은 집에서 10리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하인들은 힐끔거리며 눈치만 볼 뿐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여리는 커다란 물동이를 이고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섰다. 이것이 시작임을 앞으로 닥칠 고난의 서막임을 그녀는 직감했다. 돌아오는 길 물동이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의 짐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깨가 짓눌려 왔지만 여리는 이를 악물었다. 쓰러질 수 없었다. 자신이 버티지 못하면 약재도 쌀도 끊길 것이고 홀로 남은 어미는 굶어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야속하게도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부엌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초리로 물동이를 검사했다. 물이 조금 비었구나. 정신을 어디에 두고 다니는 게냐. 호통과 함께 물벼락이 떨어질 뻔했으나
여리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최 씨 부인은 흥하고 콧방귀를 끼며 돌아섰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경멸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여리는 젖은 옷을 추스르며 다시 아궁이 앞에 앉았다.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그녀는 다짐했다. 살아남겠다고, 반드시 살아남아 어미를 다시 만나겠다고. 밤이 깊어지자 여리는 몰래 담장 너머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산 너머에 어미가 있을 터였다. 배는 고픈지 약은 드셨는지, 밤이 무서워 떨고 계시지는 않은지,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때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량한 울음소리가 마치 어미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 같아. 여리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고부원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모녀의 이별은 긴 고통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새벽닭이 채 울기도 전 어김없이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최참판댁의 아침을 깨웠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이불 속이라니. 게으른 것이 들어와 집안을 망치려 드는구나.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서리빨보다 차가웠고 그 기세는 안채를 넘어 사랑채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여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 앉았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빛이 쏟아졌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을 새도 없이 마당으로 끌려나갔다. 부엌에는 산더미 같은 일감이 쌓여 있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는 일까지 모두 여리의 몫이었다. 하인들이 곁눈질로 도우려 했으나 최 씨 부인의 불호령에 슬그머니 물러났다. 저 아이는 우리 집 귀신이 되러 온 것이다. 누구든 손을 보태면 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다. 여리는 꽁꽁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차가운 우물물에 쌀을 씻었다. 손등은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 조차 없었다. 아침상 앞에서도 여리는 앉을 수 없었다. 시부모와 남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서서 시중을 들어야 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기름진 고기 반찬 냄새가 코끝을 찔렀으나 여리의 목구멍으로는 침조차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굶주리고 있을 어미 생각뿐이었다. 몰래 밥 한 덩이를 소매 속에 감추고 싶었으나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다. 밥상이 물려지고 남은 잔반이 부엌으로 나왔을 때야 비로소 여리는 차가운 누룽지로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 해질녘이 되자 또 다른 고역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은 마당 한 구석에 놓인 거대한 맷돌을 가리켰다. 이 콩을 다 갈 때까지 잘 생각은 하지 마라. 산더미처럼 쌓인 검은 콩은 장정 두세 명이 달라붙어도 힘겨운 양이었다. 여리는 맷돌 손잡이를 잡았다. 어깨가 빠질 듯 아파왔고 허리는 끊어질 듯 했다. 맷돌이 돌아가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밤이 깊어가고 달빛만이 마당을 비출 때 여리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산 너머 그곳에 어미가 있었다. 어머니 나직하게 부르는 소리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 씨 부인이 뛰쳐나왔다. 어디 감히 딴청을 피우느냐. 친정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말라 일렀거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시어머니의 손에는 회초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가 굶고 계십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여리는 맷돌을 놓고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이 말을 땅에 대치며 비는 며느리의 모습에 하인들도 숨죽여 울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출가외인이라 했다. 너는 이미 최 씨 집안의 귀신이다. 친정어미가 죽든 살든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 말은 여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였다.
회초리가 허공을 가르며 여리의 종아리에 떨어졌다.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살아남지 못한다. 내가 약해지면 내 어미도 편치 못할 것이다. 최 씨 부인의 말 속에는 알 수 없는 뼈가 있었으나 고통에 몸부림치는 여리에게는 그저 악독한 저주로만 들렸다. 종아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 치맛자락은 피로 물들었다. 여리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참았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어미가 들을까봐 바람결에라도 전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시 맷돌질이 시작되었다. 드르륵 드르륵 콩이 갈려나가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다. 여리의 눈물은 콩물과 섞여 맷돌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맷돌을 돌리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반드시 살아서 이 지옥 같은 곳을 버텨내어 어머니에게 돌아가겠노라고. 맷돌 손잡이를 잡은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고 여리의 눈빛은 점점 도끼를 품어갔다. 순박했던 시골 처녀의 눈망울은 사라지고 생존을 위한 처절함만이 남았다. 새벽녘 맷돌 옆에 수북이 쌓인 콩가루를 보며 최 씨 부인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촛불 아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진년 그래야 산다. 그래야 내가 살고 네 어미도 산다. 그녀의 중얼거림은 문풍지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밖에서는 여리가 지쳐 맷돌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찬 이슬이 그녀의 젖은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다음 날 아침 여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어나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눈가는 붉게 부어올랐지만 표정은 전날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하인들은 수근거렸다. 새색시가 보통 내기가 아니네. 그 모진 매를 맞고도 독하게 버티는구먼. 여리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묵묵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그녀는 어미의 따뜻했던 품을 떠올렸다. 그 기억만이 차가운 현실을 데워줄 유일한 온기였다. 점심나절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리는 귀를 기울였다. 산 너머 늙은이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고개를 넘는다던데 지나가는 장사치들의 말이었다. 여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집신도 없이 맨발로 앞도 보지 못하는 어미가 이 험한 길을 온다는 것인가. 그녀는 대문 쪽으로 뛰쳐나가려 했으나 안채마루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빛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그날 밤 여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담장 너머에서 툭툭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돌멩이 소리 같기도 하고 지팡이 짚는 소리 같기도 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는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여리는 숨을 죽이고 문을 살며시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맨발로 뒤뜰 담장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둠 속에 묻힌 정체, 모를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 전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다. 사방은 먹물을 뿌린 듯 어두웠고 간간히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깨트리고 있었다. 여리는 뒤척이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낮 동안 혹사당한 어깨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꾸지람이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밀불 하나에 의지해 누워있던 그녀는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에 숨을 죽였다. 탁, 탁. 돌담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라기에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둔탁했다. 마치 누군가 지팡이로 돌을 더듬는 듯한 소리였다. 여리는 몸을 일으켰다. 이 깊은 밤에 누가 남의 집 담벼락을 서성인단 말인가? 도둑일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던 원귀일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 소리에는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여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깰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그녀는 맨발로 차가운 마당을 가로질러 소리가 들리던 담장 쪽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았지만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 윙윙거리며 텅 빈 마당을 맴돌 뿐이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여리는 헛것을 들었나 싶어 돌아서려 했다. 그때 담장 밑 평평한 바위 위에 놓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투박한 질그릇 하나였다. 여리는 홀린 듯 다가가 그릇을 집어들었다. 놀랍게도 그릇은 아직 온기를 품고 있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그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콩죽이었다. 여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흉년의 콩죽이라니. 게다가 최참판댁의 기름진 음식과는 달랐다. 물을 많이 부어 묽게 쑤었지만 콩을 껍질째 갈아 넣어 거친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죽이었다. 여리는 숟가락도 없이 그릇째 들어 한 모금 마셔보았다. 짭짤하면서도 슴슴한 맛, 그리고 약간 탄 듯한 냄새. 그것은 다름 아닌 친정집 부엌 냄새였다. 어머니. 여리는 담장 너머를 향해 소리쳤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앞도 보이지 않는 노인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이 험준한 산길을 넘어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낮에 들었던 장사치들의 말이 떠올랐다. 정말 어머니가 오신 걸까? 하지만 눈먼 사람이 어떻게 밤길을, 그것도 낭떠러지가 즐비한 고갯길을 걸어올 수 있단 말인가? 여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닐 것이다. 마을에 마음씨 좋은 누군가가 굶주린 새댁을 불쌍히 여겨놓고 간 것이리라.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죽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릇에 남은 온기가 마치 어머니의 거친 손길처럼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시아버지가 잠에서 깬 모양이었다. 여리는 화들짝 놀라 죽그릇을 치마폭에 감추었다. 만약 시어머니에게 들킨다면 도둑으로 몰리거나 정체 모를 음식을 드렸다고 호된 매질을 당할 것이 뻔했다. 그녀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부엌 한 구석, 아궁이 불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곳에 쭈그리고 앉아 여리는 허겁지겁 죽을 마셨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지만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죽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얼어붙은 위장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이 아니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담긴 생명수였다. 그릇을 깨끗이 비운 여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입가에 묻은 검은 콩죽 자국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곁에 있는 것만 같았다. 투박한 손으로 등을 두드려주며 우리 열이 많이 힘들지 하고 묻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다음 날부터 여리는 매일 밤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낮 동안의 고된 노동과 시어머니의 구박도 밤이 되면 찾아올 그 따뜻한 기적을 생각하며 견뎌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에도 어김없이 돌담 위에는 죽 그릇이 놓여 있었다. 때로는 찐 고구마가, 때로는 옥수수 한 알이 놓여 있기도 했다. 그 초라한 음식들은 여리에게 있어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한 보물이었다. 하지만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다. 도대체 누구일까? 정말 어머니일까? 여리는 밤마다 담장 너머를 주시했지만 그림자조차 볼 수 없었다. 그저 탁탁하는 지팡이 소리만이 유일한 단서였다. 그 소리는 점점 여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이제는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여리는 결심했다. 이 정체 모를 은인을 반드시 찾아내리라.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담장 뒤 나무 그늘에 몸을 숨겼다.
숨소리조차 죽이고 어둠을 응시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지팡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형체는 작고 왜소했다. 굽은 등에 남루한 옷을 걸친 노인이었다. 지팡이로 땅을 더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는 모습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그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여리는 숨이 턱 막혔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밀자 노인의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잊으래야 잊을 수 없는 꿈에서도 그리던 얼굴이었다. 움푹 들어간 눈, 주름진 볼,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 바로 어머니였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기적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여리의 입에서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손으로 틀어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어머니는 돌담을 더듬어 익숙한 자리를 찾더니 품속에서 소중히 감싸 안은 그릇을 꺼내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담장 너머 집 안쪽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딸의 숨소리라도 듣고 싶은 듯 간절한 몸짓이었다. 여리는 입을 틀어막은 손등을 꽉 깨물었다.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삼키기 위해서였다. 눈앞에 어머니는 돌담에 귀를 바짝 대고 있었다. 여리야, 내 새끼 자느냐. 바람결에 실려온 그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지만 여리의 귓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어머니는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차가운 돌담을 어루만졌다. 마치 그 돌담 너머에 있는 딸의 얼굴이라도 만지는 듯 애절한 손길이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했다. 집시는 다해져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고 발목에는 가시덤불에 긁힌 상처가 선명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산 넘고 물 건너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여리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어머니를 품에 안고 싶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목청껏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만약 지금 소란을 피워 시어머니가 깬다면 어머니는 도둑으로 몰려 곤장을 맞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아쉬운 듯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렸다. 부디 아프지 말고 뱉겠지 말고. 어머니의 중얼거림이 비수처럼 여리의 가슴에 박혔다. 어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더듬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비틀거리는 뒷모습이 안개 속에 묻힐 때까지 여리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눈물은 하염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다. 어머니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여리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담장 밑으로 다가갔다. 바위 위에는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죽 그릇이 놓여 있었다. 여리는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투박한 질그릇의 거친 감촉이 어머니의 손바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릇을 품에 안고 부엌으로 들어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죽 그릇 뚜껑을 열자 구수한 콩 냄새와 함께 매캐한 연기 냄새가 훅 끼쳐왔다. 땔감이 없어 젖은 나무나 낙엽을 태워 끓인 다시리라. 여리는 숟가락도 없이 그릇째 입으로 가져갔다. 한 모금, 두 모금, 죽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죽 위로 뚝뚝 떨어진 눈물은 검은 콩죽과 섞여 짠맛을 냈다. 하지만 여리에게 그 죽은 세상 그 어떤 꿀보다 달았다. 어머니, 흑, 어머니. 여리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이 죽 한 그릇을 위해 어머니는 며칠을 굶었을까. 보이지 않는 눈으로 콩을 맷돌에 갈고 아궁이 앞을 더듬거리며 불을 지폈을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험한 산길을 넘어오며
몇 번이나 넘어지고 다쳤을까. 여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이 이곳에서 기름진 쌀밥을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자는 동안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자식을 먹이려 했던 것이다. 죽을 반쯤 비웠을 때 여리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었다. 씹히는 콩 알갱이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살점 같았고 걸쭉한 국물은 어머니의 피 같았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 그 자체였다. 여리는 그릇을 내려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불효녀였다. 자신만 편하자고 시집온 죄인이었다. 하지만 여리는 다시 그릇을 들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가져온 이 죽을 남길 수는 없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예의이자 보답이었다. 그녀는 눈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 죽을 들이켰다. 죽이 위장에 차오를수록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힘이 솟구쳤다. 그래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서 어머니를 모셔와야 한다. 죽지 않고 버티는 것만이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었다.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은 여리는 빈 그릇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빈 그릇에서도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 그녀는 우물가로 가서 그릇을 씻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려왔지만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리는 깨끗이 씻은 그릇을 부엌 찬장 깊숙한 곳, 아무도 보지 못할 쌀독 뒤에 숨겨두었다. 내일 밤 어머니가 다시 오신다면 빈 그릇이라도 돌려드려야 했다. 잘 먹었다고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전하고 싶었다. 방으로 돌아온 여리는 잠든 남편 옆에 누웠다. 남편은 세상 모르고 코를 골고 있었다. 여리는 천장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으리라. 어머니가 주신 이 힘으로 최참판되게 모진 구박도 고된 노동도 모두 이겨내리라.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도끼이자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다음 날 아침 여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 들어선 그녀의 움직임에는 거침이 없었다.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가는 발걸음도 힘찼다. 하인들이 수군거렸다. 새색시 눈빛이 달라졌네. 도끼가 바짝 올랐어. 여리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어젯밤 먹은 검은 콩죽의 온기만이 남아있었다. 아침상을 차리는 여리의 손끝은 야무졌다. 시어머니가 국맛을 보며 트집을 잡으려 했으나 여리는 고개를 조아리며 깍듯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최 씨 부인은 의외라는 듯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았다. 흥 이제야 말귀를 좀 알아듣는구나. 시어머니의 비웃음에도 여리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부엌으로 돌아온 여리는 숨겨둔 빈 그릇을 확인했다. 그릇은 그 자리에 얌전히 있었다. 그녀는 행주로 그릇을 닦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데리러 갈게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여리의 마음은 이미 다가올 밤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오늘 밤에도 어머니가 오실까? 오신다면 따뜻한 밥 한 덩이라도 몰래 넣어드려야지. 여리는 품속에 숨겨둔 누룽지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그녀의 유일한 선물이었다. 점심나절 여리는 밭으로 나갔다.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밭고랑을 호미로 찍으며 그녀는 땅을 원망하지 않았다. 땀방울이 흘러내려 눈을 찔러도 멈추지 않았다. 호미질 한 번에 어머니의 고통을 덜고 호미질 두 번에 어머니의 배고픔을 잊게 하리라. 여리의 등 뒤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속에는 두 사람, 여리와 그녀의 어머니가 함께 서 있는 듯했다. 저녁이 되자 여리는 다시 맷돌 앞에 앉았다. 어제와는 달랐다. 맷돌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드르륵 드르륵
맷돌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여리는 콩을 갈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어머니가 어릴 적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노래는 바람을 타고 담장 너머로 흘러갔다.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어머니에게 닿기를 바라며 달빛조차 숨죽인 깊은 밤. 여리는 품속에 깨끗이 씻은 빈 그릇을 안고 조심스레 뒷마당으로 향했다. 발소리를 죽이려 까치발을 들었지만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졌다. 돌담 밑 어머니가 다녀가신 그 자리에 그릇을 놓으려는 순간이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게냐. 갑작스러운 호통과 함께 어둠 속에서 불쑥 횃불이 켜졌다. 여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만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횃불 아래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매섭게 여리를 노려보고 있었다. 여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씨 부인은 성큼성큼 다가와 여리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바닥에 놓인 투박한 질그릇을 낚아채듯 집어들었다. 이게 무엇이냐. 감히 내 집구석에 이런 천한 물건을 들이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여리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 어미가. 시끄럽다. 최씨 부인은 여리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그릇을 돌담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그릇은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여리의 마음도 그와 함께 찢겨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피와 땀, 그리고 딸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성물이었다. 어머니 여리는 비명을 지르며 깨진 조각들을 주워 모으려 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흘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최씨 부인은 그런 여리를 발로 밀어내며 차갑게 내뱉었다. 이 집안에 들어온 이상, 너는 최씨 가문의 사람이다. 어디서 거지 같은 것들이 주는 구정물을 받아먹고 다니느냐. 네가 그리도 배가 고프더냐. 그 말은 여리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겼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콩죽을 구정물이라 칭하다니. 여리는 울분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최씨 부인은 하인들을 불러 호령했다. 당장 이 아이를 부엌으로 끌고 가라. 그리고 쌀밥과 고깃국을 대령해라. 배가 터지도록 먹여주마. 여리는 하인들에게 이끌려 부엌으로 끌려갔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고봉밥과 소고기 무고기 상위에 차려졌다.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는 진수성찬이었겠지만 지금 여리에게는 고문 도구와 다를 바 없었다. 최씨 부인은 팔짱을 낀 채 여리를 내려다보며 명령했다. 먹어라.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이것이 양반집 며느리가 먹어야 할 음식이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슬까슬하게 느껴졌다. 국물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기도 전에 심하고 넘어올 것만 같았다. 억지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으나 눈물 때문에 짠맛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산길을 헤매며 거친 죽을 끓여 오셨는데 자신은 여기서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왜 먹지 못하느냐? 그 천한 입맛에는 이 귀한 음식이 맞지 않더냐? 최씨 부인의 비아냥거림이 이어졌다. 여리는 입안 가득 밥을 밀어넣으며 오열했다. 밥풀이 눈물, 콧물과 뒤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시어머니는 여리가 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것은 식사가 아니라 형벌이었다. 그릇이 비워지자 최씨 부인은 그제야 만족한 듯 표정을 풀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그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다간 내 다리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그리고 네 친정 어미에게도 전해라.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알겠느냐? 그 엄포는 서슬이 펄했다. 여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최 씨 부인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여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어머니가 다시 오시면 빈손으로 돌아가셔야 했다. 아니 시어머니의 호통을 듣고 쫓겨나실지도 모를 일이었다. 여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가난이 죄였다. 힘없는 것이 죄였다. 방에 홀로 남겨진 여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달빛을 받아 처량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다. 이 치욕을 잊지 않으리라. 언젠가 반드시 어머니를 당당하게 모셔오리라. 하지만 당장은 어머니가 이 사실을 모르고 다시 찾아오실까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한편 사랑채로 돌아온 최 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까 여리가 주워 모으려던 그릇 조각, 그 날카로운 파편에 배인 며느리의 손가락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눈먼 어미가 매일 밤 그 위험한 산길을 오를 것이 뻔했다. 미련한 것들. 최 씨 부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다. 며느리에게 모진 말을 쏟아부었지만 그것은 제사를 깎아내리는 듯한 고통이었다. 6년 전 자신도 과부가 되어 어린 자식을 키우며 겪었던 서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처럼 모질게 살지 않기를 바랐지만 방법이 서툴렀다. 다음 날 아침, 여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깨진 그릇 조각은 이미 치워지고 없었다.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했다. 여리는 묵묵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어젯밤의 분노와 수치심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대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거세게 들려왔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여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라도 내린다면 어머니가 오시는 길이 더욱 험해질 터였다. 부디 오지 마시기를, 부디 무사하시기를. 여리의 간절한 기도가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기어이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탐스럽게 내리던 눈송이가 이내 거센 눈보라로 변해 세상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쳤다. 고부원의 산등성이는 순식간에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마을로 통하는 모든 길은 끊겼다. 아름다워야 할 설경이 여리의 눈에는 거대한 감옥의 벽처럼 보였다.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밤낮으로 쏟아져 내렸다. 최참판댁 마당에도 허리춤까지 눈이 쌓였다. 하인들이 넉가래로 눈을 치웠지만 돌아서면 다시 쌓이는 눈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지붕 처마 끝에는 날카로운 고드름이 매달려 살기를 뿜어냈다. 여리는 부엌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폭설 속에 어머니가 오신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니 오셔서는 안 될 일이었다. 눈이 내린 지 사흘째 되던 날,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랫마을에 역병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고열과 기침을 동반한 괴질이 눈보라를 타고 번져나가 힘없는 노인과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있다고 했다. 여리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계신 곳도 그 역병의 영향권에 있었다. 치감도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낡은 초가집에서 홀로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피가 마르는 듯했다. 밤이 깊어도 여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뜰로 나가
돌담 너머를 기웃거렸지만 꼬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하얀 설원뿐이었다. 그 익숙한 지팡이, 소리도 거친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죽그릇이 놓이던 바위는 눈 속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끊긴 발길은 여리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어머니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은 아닐까. 일주일이 지나도 눈은 그치지 않았다. 죄참판대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지만 여리의 목구멍으로는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굶고 계실 텐데, 추위에 떨고 계실 텐데,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여리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몰래 주먹밥을 만들어 치마폭에 숨겼다. 언젠가 길이 뚫리면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주먹밥은 딱딱하게 굳어 돌덩이처럼 변해갔다.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던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큰일 났습니다. 고개 넘어 장터 길가에 얼어 죽은 시체들이 즐비하답니다. 관아에서도 손을 못 쓰고 있다네요. 그 말을 들은 여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혹시 어머니가 콩죽을 끓여오시다가 변을 당하신 것은 아닐까.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다. 시어머니인 최 씨 부인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사랑채 마루에 서서 하염없이 산 쪽을 바라보았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이놈의 눈이 언제쯤 그치려나. 그녀의 탄식 섞인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다. 여리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에서 묘한 쓸쓸함을 느꼈으나 감히 말을 걸 수는 없었다. 여리는 부엌 한 구석에 모셔놓은 조앙신에게 매일같이 빌었다.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비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이 눈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눈보라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더 많은 눈을 퍼부을 뿐이었다. 열흘째 되던 밤, 여리는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꿈이었다. 하얀 눈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가고 어머니는 손을 뻗으며 여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여리야, 춥구나. 배가 고프구나. 여리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등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밖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창문을 뒤흔들고 있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여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대로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어머니의 생사를 확인해야 했다. 살아계신다면, 모셔와야 하고 돌아가셨다면 시신이라도 거두어야 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였다. 여리는 옷을 단단히 껴입고 집신끈을 동여매었다. 시어머니의 호령도 남편의 만류도 지금은 두렵지 않았다. 새벽녘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여리는 대문을 나섰다. 눈은 허리까지 차올라 한 걸음 내디디기도 힘들었다.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여리는 이를 악물고 눈밭을 헤치고 나아갔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다. 산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는 백색의 지옥이 펼쳐져 있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리는 속으로 외치며 눈 덮인 언덕을 기어올랐다. 손발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시선은 오직 북쪽 산 너머를 향해 있었다. 저 멀리 까마귀 떼가 불길하게 하늘을 맴돌고 있었다. 그곳에 어머니가 계셨다. 한편 안채에서 최 씨 부인이 눈을 떴다. 며느리의 빈자리를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 미련한 것이 기어이 그녀는 급히 하인들을 깨웠다. 당장 횃불을 밝혀라. 며느리를 찾아와야 한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겉으로는 엄하게 꾸짖었지만 속으로는 며느리의 안위를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여리의 작은 몸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나뭇잎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자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혈육의 정이었다. 여리는 한 발짝 떼기가 무섭게 눈 속으로 푹푹 빠져들었다. 거센 눈보라가 얼굴을 때려 눈을 뜰 수조차 없었다. 입김은 나오는 족족 얼어붙어 속눈썹에 매달렸고 손발은 이미 감각을 잃어 남의 살 같았다. 하지만 여리는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가 계신 산 너머 초가집을 향해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일 뿐이었다. 고개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산 중턱에 이르자 길은 더욱 험해졌다. 낭떠러지를 끼고 도는 좁은 길은 눈에 덮여 어디가 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자칫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였다. 여리는 바위를 부여잡고 기어가듯 올랐다. 날카로운 돌부리에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의 생사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때였다. 여리의 시야에 기이한 흔적이 들어왔다. 눈 위에 붉은 점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처음에는 산짐승이 다친 흔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붉은 점들은 상기를 따라 끊어질 듯 이어져 있었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파헤쳤다. 그것은 얼어붙은 핏자국이었다. 갓 흘린 선명한 피가 아니라 며칠 동안 쌓이고 쌓여 굳어버린 검붉은 피였다. 아, 여리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핏자국은 집 쪽에서 산 쪽으로, 그리고 다시 산 쪽에서 집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밤마다 오가던 길이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더듬거리며 짚었을 바위 발을 헛디뎌 긁혔을 나뭇가지마다 피가 묻어 있었다. 가시덤불에는 어머니의 옷자락에서 뜯겨 나간 해진 천 조각들이 깃발처럼 나부끼고 있었다. 여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어머니, 이 험한 길을 어떻게 다니셨어요? 집신도 없이 맨발로 다녔을 어머니의 발은 성한 곳이 없었을 것이다. 뾰족한 돌부리에 찔리고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 발로 딸에게 콩죽 한 그릇을 먹이기 위해 이 지옥 같은 길을 걸으셨던 것이다. 그 붉은 길은 단순한 눈길이 아니라 어머니가 깎아 만든 살과 피의 길이었다. 여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기어올랐다. 핏자국을 이정표 삼아 어머니를 찾아야 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눈 속에 파묻혔던 핏자국들이 드러나 여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저기쯤에서 넘어지셨겠구나. 저기쯤에서 쉬어가셨겠구나. 눈앞에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자신이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자는 동안 어머니는 이 눈밭에서 피를 흘리며 사투를 벌이셨던 것이다.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횃불빛이 어른거렸다. 아가 위험하다 돌아오너라.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씨 부인이 하인들을 이끌고 뒤따라온 모양이었다. 하지만 여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지금 돌아가면 평생 어머니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눈밭을 헤치고 나아갔다.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거센 바람이 여리의 몸을 휘청이게 했다. 저 멀리 산 아래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초가집이 보였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기 피어오르지 않았다. 죽음 같은 정막만이 집을 감싸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여리의 심장을 조여왔다. 어머니 여리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산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구르고 넘어지며 온몸이 눈투성이가 되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파고들었지만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리는 피투성이가 된 채 눈밭을 기어서라도
집에 닿으려 했다. 초가 집에 가까워질수록 핏자국은 더욱 선명하고 많아졌다. 문지방 앞 눈밭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기어서 들어간 흔적처럼 보였다.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냉기 가득한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다. 방 안은 바깥보다 더 추웠다. 구석에 누더기 이불을 덮어쓴 작은 형체가 보였다. 미동도 하지 않는 그 모습에 여리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다. 어머니, 저 왔어요. 여리가 왔어요.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손을 뻗어 이불을 걷어내자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얼굴이 드러났다. 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감겨있는 눈 굳게 담은 입술,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손을 잡아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발을 보니 헝겊으로 칭칭 감아놓았는데 그 헝겊은 피와 고름으로 엉겨 붙어 있었다. 여리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소리쳤다.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제발요. 그때였다. 밖에서 헐떡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최 씨 부인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도 추위와 걱정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 안의 참혹한 광경을 본 최 씨 부인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뒤따라온 하인들도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여리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흔들었다. 안 돼요.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그녀의 통곡 소리가 적막한 초가집을 가득 채웠다.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고 오직 여리의 절규만이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그 슬픈 울음은 얼어붙은 땅을 녹일 듯 뜨겁고 처절했다. 여리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손으로 여리의 얼굴을 더듬던 어머니가 힘겹게 입술을 떼었다. 여리냐? 내 딸 여리냐?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바스라지는 낙엽 소리처럼 건조하고 위태로웠다. 여리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네 어머니, 저예요. 여리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통곡 소리가 냉기 가득한 방 안을 울렸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꿈이 아니로구나. 죽기 전에 내 목소리를 듣다니 이제 여한이 없다. 어머니의 손이 여리의 뺨을 타고 내려와 얼어붙은 손을 감싸 쥐었다. 그 손은 거칠다 못해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여리는 그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오열했다. 따뜻한 아랫목 한 번 내어드리지 못하고 고기 반찬 한 번 올리지 못한 불효가 가슴을 찢어놓는 듯했다. 여리의 시선이 어머니의 발로 향했다. 칭칭 감아놓은 피 묻은 헝겊을 조심스레 풀어내자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발바닥은 온통 물집이 잡혀 터져 있었고 발가락은 동상으로 검게 변해 있었다. 뼈가 보일 만큼 깊게 패인 상처에서는 고름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여리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다. 어머니, 발이 왜 이러세요? 어머니는 황급히 발을 이불 속으로 감추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네가 걱정할까봐. 어머니의 변명은 여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여리는 어머니의 발을 부여잡고 흐느꼈다. 이 발로 그 험한 산길을, 그 추운 밤길을 매일같이 오가셨던 것이다. 돌부리에 채이고 가시에 찔리면서도 오직 딸에게 죽 한 그릇을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그 처절한 사랑 앞에 여리는 무너져 내렸다. 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여리의 물음에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이윽고 들려온 대답은 열이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시집가서 고생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매일같이 매질을 당한다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당당하게 찾아오시지. 왜 몰래 숨어서. 열이가 울부짖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나서면 네가 더 곤란해질까봐 그랬다. 가진 것 없는 친정 어미가 드나들면 시댁 식구들이 너를 더 업신여기지 않겠느냐. 혹여나 내가 짐이 되어 네 앞길을 막을까봐 차마 대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 말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존재마저 지우려 했던 어머니의 깊은 배려였다. 그 콩죽, 어머니 드실 것도 없으면서 열이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열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괜찮다. 껍질만 남은 콩이라도 물에 불려 끓이면 양이 제법 된다. 내가 그 죽을 먹고 기운을 차린다면 나는 물만 마셔도 배가 불렀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어머니의 배는 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홀쭉해져 있었다. 딸에게 줄 콩죽을 끓이느라 정작 자신은 흙 묻은 콩껍질과 나무 껍질로 허기를 채우셨던 것이다. 열이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자신이 밤마다 받아 먹었던 그 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살이었고 피였으며 생명 그 자체였다.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깎아 딸을 먹여 살렸던 것이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 귀한 걸 모르고 저는 제가 불쌍한 줄만 알았어요. 열이의 눈물은 말을 줄을 몰랐다. 그때 문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최 씨 부인은 천천히 다가와 열이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양반집 마님으로서의 체면도 시어머니로서의 위엄도 모두 내려놓은 채였다. 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열이의 어머니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누구십니까? 열이의 시어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최 씨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제가 부인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제 방식대로만 며느리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 귀한 정성을 몰라보고 천대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최 씨 부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열이의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손을 뻗어 최 씨 부인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사돈 어른께서 우리 열이를 거두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못난 어미라 딸에게 해줄 것이 없어 그저 죽 한 그릇 끓여 나른 것뿐입니다. 부디 우리 열이 밉게 보지 마시고 딸처럼 여겨 주십시오.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자식 걱정뿐인 어머니의 말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눈물을 쏟았다. 최 씨 부인은 열이의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맹세했다. 약속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다해 며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제가 살리겠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약재를 써서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열이의 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틀렸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우리 열이 얼굴 한 번만 더 만져보고 싶습니다. 열이는 어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어머니, 안 돼요. 저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이제야 효도 좀 하려는데. 열이의 절규에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딸을 꽉 끌어안았다. 그 품은 비록 야위고 차가웠지만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고 포근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이별을 재촉하고 있었다. 열이야, 사랑한다. 부디 행복해라. 어머니의 입술에서 마지막 숨결이 빠져나갔다.
잡고 있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여리는 어머니를 흔들며 목 놓아 울었다. 어머니, 어머니.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눈 덮인 산골짜기를 넘어 하늘에 닿을 듯 메아리쳤다. 방 안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다 이내 꺼져버렸다. 초가집 안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시신을 붙들고 있는 여리의 등 뒤로 최 씨 부인이 조용히 다가섰다. 그녀는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벗어 앙상한 뼈만 남은 여리의 어머니 위에 덮어주었다. 평소라면 흙먼지 한 톨 묻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을 귀한 옷이었으나 지금 그녀에게는 그 옷보다 눈앞의 희생이 더 무겁게 다가왔다. 최 씨 부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일어나거라 아가. 이제 그만 가자.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전과는 달리 부드러웠다. 여리는 고개를 저으며 버텼다. 못 갑니다. 우리 어머니를 두고 저 혼자 따뜻한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리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시어머니가 조금만 더 일찍 마음을 열어주었더라면, 아니쌀 한 줌만이라도 나누어 주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최 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여리와 눈을 맞추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래, 내 원망이 옳다. 내가 죽일 년이다. 내 욕심이 내 아집이 이분을 죽게 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사죄의 말에 여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천하의 최 씨 부인이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내가 독해지길 바랐다. 정을 떼고 모질게 마음먹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일부러 더 혹독하게 굴었고 친정 발길을 끊게 했다. 최 씨 부인은 가슴을 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오만이었다. 자식을 위한 어미의 마음을, 그 끈질긴 생명력을 내가 감히 끊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 그녀의 고백은 진심 어린 참회였다. 사랑하는 방식이 서툴러 도리어 상처만 남긴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죽그릇을 깬 날,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손에 난 상처보다 내 마음이 더 아팠다. 최 씨 부인은 여리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며느리의 손을 자신의 볼에 대며 흐느꼈다. 용서해 다오. 이 늙은이의 못난 질투와 두려움이 너희 모녀를 갈라놓았다. 내 어머니의 그 지극한 정성 앞에서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여리의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같은 어미로서,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깊은 공감과 연민이었다. 여리는 잡힌 손을 빼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다시 한번 소리내어 울었다. 두 여인은 끌어안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했다. 밖에서 몰아치던 눈보라도 두 사람의 화해를 축복하듯 잦아들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가마를 대령하게 했다. 이분을 우리 집으로 모시거라. 내가 상주가 되어 장례를 치르겠다. 하인들이 놀라 수군거렸지만 최 씨 부인의 표정은 단호했다. 내 며느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사돈이자 은인이다. 누구도 토를 달지 말라. 그녀의 명령은 엄숙했고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여리는 어머니의 시신을 업고 가마에 올랐다. 비록 숨은 끊어졌지만 어머니의 등은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최 씨 부인은 가마 옆을 걸으며 눈길을 헤쳐나갔다. 양반집 마님이 하인들 틈에 섞여 눈밭을 걷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나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이한 행렬을 보며 혀를 찼으나 그들 뒤에 남겨진 핏자국을 보며 숙연해졌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최 씨 부인은 안방을 내어주었다.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여리의 어머니를 눕히고 최고급 명주천으로 수의를 지어 입혔다.
향을 피우고 곡을 하는 내내 최 씨 부인은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여리의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며 다짐했다. 부인 부디 편히 가십시오. 남겨진 딸은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제 딸보다 더 귀하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키우겠습니다. 장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규모로 치러졌다. 쌀독을 풀어 마을 사람들을 먹이고 굿을하여 망자의 넋을 위로했다. 사람들은 최참판 댁 며느리의 효심과 시어머니의 덕행을 칭송했다. 하지만 여리에게 그 모든 칭송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어머니가 편안한 곳으로 가시기만을 빌었다. 상복을 입은 여리의 옆에는 언제나 최 씨 부인이 그림자처럼 함께했다. 밤이 깊어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빈소에 단둘이 남았을 때 최 씨 부인은 촛불 아래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가 이제 나를 어머니라 불러다오.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어미처럼 의지해다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간절했다. 여리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날 밤 여리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계셨다. 더 이상 퉁퉁 부은 발도 피 묻은 옷도 없었다. 어머니는 여리의 손을 잡고 따뜻한 콩죽 한 그릇을 건네주었다. 맛있게 먹거라, 내 새끼. 꿈에서 깬 여리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리고 머리맡에는 최 씨 부인이 덮어준 이불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쳤다. 여리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뒤따라 나온 최 씨. 부인이 여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날이 개었구나. 이제 봄이 오려나 보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녹아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처마 끝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며 봄을 알리고 있었다. 여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맷돌 앞에 섰다. 전처럼 두렵거나 힘들지 않았다. 맷돌을 돌리는 그녀의 손길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 그리고 새로 얻은 어머니의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심장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다. 마당 한 구석,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콩알 하나가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을 이겨내고 껍질을 깨고 나오는 생명력이 그곳에 있었다. 여리와 최 씨 부인의 관계도, 그리고 여리의 인생도 이제 막힌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산기챈는 따스한 햇살이 가장 먼저 내려앉았다. 최 씨 부인은 집안의 선산 중에서도 가장 양지 바른 곳을 내어주었다. 이곳이라면 겨울에도 춥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겪은 추위를 여기서나마 녹이시라고 해라. 시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여리의 어머니는 평생 짊어졌던 가난과 고통을 내려놓고 고요히 잠들 수 있었다. 봉분 앞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고 여리는 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늦게나마 찾아온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흐르고 말라 죽은 줄만 알았던 나뭇가지에도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다. 고부원의 대지에도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렸다. 여리는 부엌을 정리하다가 쌀독 구석에서 작은 헝겊 주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간 미처 끓이지 못한 검은 콩 한 줌이었다. 쪼글쪼글하고 볼품없는 콩알들이었지만 여리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유산이었다. 여리는 그 콩들을 들고 뒤뜰로 나갔다. 어머니가 매일 밤서 계셨던 그 돌담 밑이었다. 차가운 돌덩이에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여리는 호미로 딱딱한 땅을 일구었다. 어머니 여기서 다시 태어나세요. 이제는 배고프지 말고 춥지 말고 예쁜 꽃으로 피어나세요.
그녀는 콩알 하나하나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 흙 속에 심었다.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따뜻한 봄바람이 그녀의 땀방울을 식혀주었다. 며칠 뒤 기적처럼 싹이 쉽다. 척박한 땅을 뚫고 올라온 여린 떡잎은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냈다. 최 씨 부인도 그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내 어미를 닮아 즐기기도 하구나. 잘 키워보자. 이것이 우리 집안을 지켜줄 수호신이 될 것이다. 시어머니는 열이와 함께 콩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두 사람은 흙투성이가 된 손을 마주 잡고 웃었다. 예전의 서먹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끈끈한 정이 자리 잡았다. 콩줄기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다. 덩굴손이 돌담을 타고 올라가 마치 어머니가 담장을 감싸 안은 듯한 형상이 되었다. 여름이 되자 지푸른 잎사귀들이 무성해져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열이는 그 그늘 아래 앉아 바느질을 하며 어머니와 대화하듯 독백을 나누곤 했다. 바람이 불면 콩잎들이 사각거리며 대답해 주는 것만 같았다. 그곳은 열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안식처였다. 가을이 깊어가고 콩꼬투리가 여물었다. 열이와 최 씨 부인은 탐스럽게 익은 검은 콩을 수확했다. 올해 농사가 아주 잘 되었구나. 내 어미가 하늘에서 도와준 덕분이다. 최 씨 부인은 흐뭇해하며 첫 수확한 콩을 열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열이는 그 콩으로 죽을 쑤었다. 예전처럼 물만 넣은 묽은 죽이 아니라 찹쌀을 넣어 걸쭉하고 달콤하게 끓인 콩죽이었다.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끓인 콩죽을 들고 산소를 찾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상석에 올리고 절을 올렸다. 어머니 드세요. 이번에는 제가 끓였어요. 달고 맛있게 끓였으니 배불리 드세요. 열이의 목소리는 밝았다. 최 씨 부인도 옆에서 거들었다. 사돈 걱정 마소. 우리 며느리 솜씨가 제법이요. 내가 잘 가르쳤으니 안심하고 드시오. 두 어머니와 딸 세 여인의 마음이 시공간을 넘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열이는 어느덧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고 최 씨 부인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최 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던 날 그녀는 열이의 손을 꼭 잡고 유언을 남겼다. 나를 내 친정어미 옆에 묻어다오. 가서 그분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그리고 고맙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내 딸이었다. 열이는 시어머니의 유언대로 두 분을 나란히 모셨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억새가 춤추는 그곳에서 두 어머니는 영원한 친구가 되어 잠들었다. 열이는 매년 가을이면 검은 콩죽을 쑤어 두 분의 묘소에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효부라 칭송했으나 열이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이었다. 이제 할머니가 된 열이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눈먼 어머니가 딸을 위해 밤길을 걸어온 이야기, 그리고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가 마음을 열게 된 이야기를. 이 검은 콩에는 할미의 두 어머니 마음이 담겨 있단다. 하나는 낳아준 정이요, 하나는 길러준 정이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최참판댁 담장에는 해마다 검은 콩이 무성하게 자라났다. 그 콩은 어머니 콩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귀한 종자로 나누어졌다. 가뭄이 들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꿋꿋하게 자라나는 그 콩은 고부원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열이는 콩꽃이 필 때마다 돌담에 기대어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두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어느 눈 내리는 밤 열이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돌담 위로 검은 콩줄기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녀는 갓 끓여낸 콩죽 한 그릇을 상 위에 올렸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여리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어머니 콩죽 드세요. 방 안에는 따스한 온기와 함께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사랑의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다.